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죠? 지난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분에게 준 여러 가지의 고통,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은 했는데 이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한 해에 출생아가 27만 명,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매년 100만 명씩 출생하던 출생아가 27만이면은 3분의 1도 안 되는 30만 선도 깨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자치단체를 특히 또 대전광역시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동안 참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중요한 한 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아마 제가 소개를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예. 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사실 그 시정을 이끌어 가시려면은 많은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또 청취도 하고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 수많은 분들을 다 만나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만나더라도 어떻게 뭐 30분 이내로 이 얘기를 끝낸다든가, 네.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무슨 어떤 뭐 룰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뭐 특별한 룰이 있다기보다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소통하고 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그 사회의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다수의 합의력을 갖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고 그 중에서 모두의 그리고 가능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으로 구현해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늘 열린 자세로 듣는 것 이것이 뭐 시장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머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끝났으면 하는데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지방 행정을 맡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여러분들도 보통 곤욕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그 방역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는 끌고 가셔야 할 건지 무슨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저희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한 5월 달이나 6월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렇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다라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대전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쭉 유지해 와서 늘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었는데 지난 1월 말에 갑자기 그 IEM 그 선교 그 학교 같은 비인가 교육 시설이죠.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뭐 2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230명이 넘었죠. 예. 굉장히 좀 놀라고 또 그것을 인해서 지역 확산이 2차 확산이 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다시 언젠가는 다른 형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팬데믹 현상이 또 올 거라는 것들 이미 예고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방역 체계를 좀 철저히 강화하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 팬데믹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돼 있어서 뭐 물론 국민들이 많이 동참해 준 덕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대전도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돼서 저희 대전 시립 의료원이 이번에 다행히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2026년도면 이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확인해 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여러 가지의 변칙, 행정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이나 상공인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야 할 텐데. 네. 어디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 대전광역시의 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어떤 대책을 가져오는지. 이번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그 경제 주체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쪽에 있는 지금 이런 공간에서 공연하고 이러는 분들이 또 막대한 어떤 그 업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이 컸던 그룹인데요. 이 소상공인들 문제가 1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실상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전시에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플러스 해서 대전형 지원금도 분야별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1년 동안 월세를 몇 천만 원씩 밀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게 몇 백만 원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정부가 집합금지나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자체 재원은 뭐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뭐 감세라든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전광역시로 말하면 지금 인구가 한 140만 되나요? 147만 정도 됩니다. 네. 예. 147만의 그 거대한 인구 속에 엄청난 사업들이 많이 좀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앞으로 진행될 사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워낙 많은 사업들이라 네. 그걸 이제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 지난 한 해 이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대전은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몇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전은 좀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문제가 갖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되고 금년도부터 실질적인 설계 작업에 들어가서 2022년도부터 사업이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대전 시민으로서 가장 큰 수건 사업이고 또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립 의료원 문제도 네.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성과를 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2005년도에 혁신도시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의 혁신도시들을 하나씩 건설을 했는데 네. 대전하고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종시를 건설하니까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대상에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세종시가 건설되고 나서 보니 대전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전의 인구가 급속도로 세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어허. 세종으로 10만 명 넘는 인구가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대전에서요. 이주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 15년 정도 지나서 놓고 보니 대전도 혁신도시가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줘서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가 생긴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라는 그런 법 제도를 통해서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출신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30%까지 네.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적용을 대전도 받게 돼서 지역 대학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채용 문제거든요. 취업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도 네.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과들을 하나하나 그 외에도 뭐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2021년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전광역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혁신도시가 되면은 네. 뭐가 많이 달라집니까? 일단 혁신도시가 되면 제일 먼저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네. 즉 과거에는 뭐 이러면 한국전력 한전 같은 경우는 전남 나주로 가고 네. 뭐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대전하고 충남만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놓고 한 120개 정도의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네. 그때 대전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전은 혁신도시를 두 군데를 지금 지정받았는데 하나는 대전역 인근이고 또 하나는 대덕구 연축지구인데요. 네. 이 두 곳은 대전으로 따지면 이제 원도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비해서 원도심이 활력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도 침체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이걸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해 오면 주변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말씀드린 지역인 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혁신 도시가 지정이 되고 대전광역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대전시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을 이제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자기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그 정부기관 유치 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지난번에는 제가 보니까 중기부 네. 중기부가 뺏겼더라고. 그렇지만 빼앗긴 거보다는 얻는 것이 더 있으신 것 같아. 어느 정부 기구가 이쪽으로 옮겨오는지요? 네. 지금 사실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 집중이 그렇죠. 매우 심각합니다. 예, 예, 예. 인구도 이미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요. 그렇죠. 경제력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반증하듯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도시는 공통적으로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되고 이곳에 정부 부처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아니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내려오면 될 일이지 왜
바로 옆에 있는 대전에 있는 기관까지 세종으로 옮기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러시군요. 정부 방침이 저 부처들은 세종으로 다 모은다 이런 방침으로 결정되면서 세종시로의 중기부 이전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 네. 관보에도 게시가 됐고요. 그 대신 그러면 대전시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말이 그렇지 대전과 같은 지방 도시에서 정부 부처 하나가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총리실에다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또 중앙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네네. 강력히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 정부 세종청사에 천막농성도 펼치고 했는데 지금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거의 확정된 것은 중기부가 이전하고 대신 대전에는 기상청 플러스 해서 정부 기관 3곳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숫자로만 놓고 보면 중기부로 하나 가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종사자들이 대전으로 그렇죠. 이제 이전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이전한 건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뺏기고 3개 왔네. 지금 예. 이제 그 기상청과 그리고 기상산업연구원 그리고 여기 대전에는 또 정부청사의 산림청이 있습니다. 네. 네. 임업진흥원도 이곳으로 옮겨오고 또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이곳으로 오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네. 그 지방의 행정 여러 부서가 또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그 연행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군소도시와 대도시가 뭐 합친다든가. 네. 뭐 그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이번에 그 대전광역시의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 네. 또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어느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근사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2가지 제안을 한 건데요. 하나는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자. 아, 2번째로는 대전, 세종을 비롯해서 충남북이 광역경제권, 즉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키우자.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워낙 강화되고 있다 보니 지역이 사실 공멸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 묶여야 된다. 즉 500만 정도의 도시 규모로 묶이고 이거를 하나의 경제 틀로 묶어야 나름대로 경쟁력이 생기고 또 글로벌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경제권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난해 10월에 4개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를 하고 관련된 여러 사업들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2번째로는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자는 안을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전은 뭐 200% 공감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애초에 설계했던 것처럼 세종시를 정부 부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오고 청와대도 와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완성된 세종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종의 규모로 과연 5천만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엔 더 많은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도시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대전과 세종이 합하면
200만 정도의 인구와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 기반이 갖추어지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고 또 글로벌 경쟁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대전 세종 통합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과 세종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세종시청까지 차로 한 15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좀 이제 도시와 도시가 좀 더 발전을 하면 연담화되면서 사실은 하나의 도시, 하나의 경제로 묶여지게 되고 지금 대전과 세종 간의 양시 간에 서로 경제 협력을 비롯한 합의서를 썼는데 32가지 부분에 걸쳐서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전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이 교통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부분에서도 하나의 틀로 묶이는 작업들을 해나가자라는 것이 대전 세종 통합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세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이 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네.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1년이 지나고 뭐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니까 백신 문제가 뭐 언제 든다 접종 문제로 또 걱정도 되고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그 많은 확진자들이 수용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아까 머리에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네. 공공의료 시설 네. 또 뭐 등등 많은 뭐 심지어는 어린이 어린이 병원도 착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반가운 소식입니까? 네, 그거 좀 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대전시에서 처음 그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대전의료원을 만들자라고 제안한 거는 한 20년이 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냥 공공병원들 건립이 굉장히 어렵게 됐죠. 네. 현재 광역도시 중에서 대전 그리고 광주, 울산이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의 중요성, 감염병 전담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그 중에서는 경제성이 제일 문제였는데 네.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네. 지금 대전시 용운동에 건립을 할 계획인데 저희 대전시가 한 1,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도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과 같은 긴급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도 갖추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 적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이런 공공의료원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서 앞으로 이 공공의료원과 관련돼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대전이 지난해에 말에 그 어린이 재활병원을 기공식을 하게 했습니다. 네. 이거는 70개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약 47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 공공재활 병원이 되겠습니다. 네네. 대전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2022년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제대로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서 어려움을 겪던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그 어린이들이 재활의 꿈을 네. 또는 재활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병원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네. 지금 대전에 어린이 전문 재활 병원이
착공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그 재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어느 전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해결이라기보다는 해결될 전초 네네. 역할을 할 거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그 어린이 재활이 필요한 그 아동들이 29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병상이 70병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뭐 그럼 물론 저 큰 종합병원에서 일부 진료도 받고 다 합니다만 어린이에게 맞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병원을 건립하는 데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의 핵심은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초기 투입 비용도 많고 두 번째는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 보존 문제도 있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넥슨 재단에서도 저희 대전 그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100억 원을 기부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 계기에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더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정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전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시구만.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어오고 보니까 좀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비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해요.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뭐 15분뿐이 여기서 안 걸리는 데에 세종시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시와 시의 경계선만 있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연행해서 서로 좋은 사업을 같이 구축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이제 뭐 제가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는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뭐 일체감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서로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공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양 시도민들이 우리 이제 그냥 하나로 뭉쳐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정서적인 예, 예.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일이죠. 예. 네. 이렇게 그 허태정 시장께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끌어가는데 하나의 그 시정 철학 그리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무엇을 손꼽을 수가 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 시장이 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은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민선 7기 지방자치의 핵심 비전입니다. 네. 물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지역에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전이 과학의 도시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덕 특구가 그럼. 있고 이 맞아요. 대덕 특구가 이제 23년이 되면 50년이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메카가 바로 이곳 대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대전을 제대로 된 과학의 수도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과학기술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도 만들어내는 것도 대전 시장으로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러이러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다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정이 공무원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결국은 이런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도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해에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민 주권이 잘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민선 7기 허태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우선순위 같은 게 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걸 꼭 한번 성사시키고 말겠다. 뭐 이런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업은 뭐라고 속아?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꼽으라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가 대덕특구 50년입니다. 예. 대전의 미래 먹거리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인데요. 이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의 상호 연계성을 높여서 시너지를 높이고 이걸 통해서 대덕특구 환경을 바꾸는 것.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 첨단 기술들을 산업의 현장과 접목시켜서 혁신 성장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2021년도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공동체의 위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이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어려움에 처한 여러 주체들을 잘 보도모 안아서 대전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포용의 시대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또 하나 금년도에 주력해야 될 일입니다. 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저출생아와 고령화 사회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볼 때 각 지자체별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허태정 광역시장께서는 쪽방 관계라든가 그 독거노인들의 생활상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 깊게 챙기시고 네. 그분들의 삶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그 어떤 방법을 앞으로 또 계속 지원하실 것인지. 뭐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 해야 될 일인데 안 하잖아요. 대전은 지금 보면 노인 인구가 네. 한 그 22만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한 6만 6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제 쪽방촌 그렇죠. 생활하시는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운 대상들이신데 이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겨울 추위가 혹독하게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아이고 저런. 근데 라면을 끓여 잡수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옆에 물이 얼어 있어요. 아이고. 식수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어느 사회든 빈부격차는 존재하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또 지자체가 함께 돌보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전시는 5개 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이 서비스원이 대전시에 하나 있고 그래서 대전 5개 구에
제가 복지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이런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 뭐 쪽방촌 분들, 그리고 뭐 기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돌보는 돌봄 체계를 좀 체계화해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펼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뭐 가구라든지 그 주택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돌봄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도 좀 대전시가 함께 펼칠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부분적인 그 일이고 좀 더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고들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 전 더 중요하고 이 자리 속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있어서 그렇죠.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네. 정권들이 물론 열심히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출생아 문제, 저출생 문제고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지고 이 사회가 자꾸 고령화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건 예방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는 뭔가 좀 꿈을 심어드리고 저출생아 문제는 또 어떤 장려의 방법을 달리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대전광역시도 147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도 제대로 구축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저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저출생아 문제도 좀 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뭐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연간 출생자가 30만 밑으로 이제 내려앉았어요. 매우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와 있고 지금 뭐 연간 수십 조씩 그 출산 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별 효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제가 보기에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출생에 따른 지원금 제도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뭐 몇십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로 그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보육 이 세 가지 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주거 안정 대책을 좀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그 주택 구입비가 워낙 비싸니까 대전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행복드림 드림하우스 해갖고 만호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대전시가 2030년도까지 주도적으로 만호를 건설해서 청년 그리고 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들을 과감하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금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는 뭐 주택을 과감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함께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출산하고 그 초등학교 입학까지 이 과정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영아에 대한 돌봄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더 강화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소소하게 대전시도 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이런 게 머리에 떠오르는군요. 신생아가 성인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교육비나 보육비가 1인당 3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지금 추산하기엔 이 3억을 과연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낳아서 그걸 지원할 수 있을까? 그건 결국은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 제도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좋은 대책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육아의 문제, 육아 보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 그 망을 구축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좀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딱 크게 네. 획기적으로 전환할 만큼의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참 지금까지 친절히 많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대전 광역 시민들이 기뻐하실 거고 기대를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뭐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전 세계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위축돼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위기를 K-방역으로 잘 극복해 왔고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에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대전시도 우리 대전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 그리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2월, 3월경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백신도 도입이 됐고 접종도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련을 이제 끝맺겠다라고 단언을 하는 우리 광역시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안을 받게 됐지만은 자, 이런 상황에 충청권의 메가시티가 또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전 광역 시민들은 이래저래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대전 광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K-방역의 여러 가지 수치도 잘 준수하면서 잘 이끌어 간다면은 머지않아 우리가 웃으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할 날이 꼭 오리라 믿으면서 오늘 대전광역시장을 맡고 계신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기대를 해 주시는 허태정 시장님과의 만남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